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을 고려할 때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낙하물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만지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는 지난 4일 이후 사흘 만으로 올해 들어서 총 25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며 자주적 주권 국가들 사이의 합법적인 협력 강화를 중상 모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를 단호하게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가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한사코 매달리며 존엄과 자주권, 안전이익을 계속 침해하려 든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맹종맹신한 나토가 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앞서 나토는 지난 3일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북한과 이란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1년을 맞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가자 지구에 맹렬한 폭격을 이어가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또 총격 사태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현지 시간 6일 영상입니다. 헤즈볼라 거점으로 지목된 레바논 남부의 건물과 자동차를 거침없이 타격합니다. 수도 베이루트를 향한 공습도 여전합니다. 지난 1년간 하마스 세력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판단한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을 맹렬히 치고 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도 로켓 여러 발을 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북부 요격 시스템에 막혔고 주택 한 채를 파괴했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לפני שנה אנחנו ספגנו מכה איומה. וב-12 החודשים שעברו אנחנו משנים את המציאות מקצה אל קצ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도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동부 지역에 있는 알 아크사 순교자 사원이 공습을 받아 21명이 숨졌고 부근의 학교도 폭탄을 맞아 4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대해서는 가자 지구나 레바논처럼 될 수 있다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베르쉐바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총과 흉기로 무장한 괴한의 난동으로 19살 여성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베두인족 마을 출신의 29살 이스라엘 국적자로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지난 2015년 이 지역에서 총격을 벌인 테러범의 친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אני קורא לראש הממשלה להעביר עוד היום את החוק שהצענו לגירוש משפחות מחבלים. אנחנו רואים בסיפור הזה. 이스라엘은 하마스 기습 1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나 레바논 베이루트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6일 이란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된 네바팀 공군 기지를 방문해 이란은 이스라엘군의 능력에 흠집도 내지 못했다며 우리 대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자 지구와 베이루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북부 마나라와 이프타, 말키아 지역을 폐쇄 군사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설정한 일종의 국경인 블루라인 근처 마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공격의 거점이자 은신처로 쓴 이 지하 터널을 급습해 조직원 수십 명을 사살하고 무기를 대량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하마스 잔당 소탕을 명분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적의 쿠드스군의 에스마일 가니 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아랍권 언론은 가니 사령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으로 사망했거나 다쳤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당국자들로부터 가니 사령관의 행방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혁명 수비대도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가니 사령관이 최근 베이루트를 방문했으며 헤즈볼라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는 하심 사피에딘을 겨냥한 지난 3일 폭격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도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는 폭격과 총성을 피해 집을 떠나는 피난민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는 했지만 정든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미래가 이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수레에 세간살이를 빼곡히 싣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가족들. 아이까지 힘겹게 짐을 지고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모두 떠나라고 경고한 뒤 집을 나선 겁니다. 폭격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피란은 어느덧 일상이 됐습니다. من 7 أكتوبر ليومنا هذا 12 مرة، هاي المرة ال 12 أنا بطلع فيها أنا وأولادي 8 أنفار بنتشنطط زي هيك بنترمى بالشوارع وما عارفين وين بدنا نروح. لوقتيش فيش بنية تحتية، فيش موت، في مجاعة، في قتل، احنا مع السلام، احنا بنقول للعالم انظروا إلنا بالرحمة. 이스라엘과 지상전이 시작된 레바논에서도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튀르키예에 도착한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합니다. Tripoli tarafından gittik. Bir hafta beklettik. Gemi geldi. Sonra burası çok şükür.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피란길에 오른 사람들은 약 2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살아남기는 했지만 전쟁의 상흔은 이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We have also worked with WHO in providing trauma kits for people that are either injured or have gone through a lot of psychological pressure, especially children. 전 세계가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총성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은 피란의 삶도 속절없이 이어질 뿐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국제공항 인근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적어도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폭발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폭발의 성격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지오 뉴스에 따르면 현지 당국자는 부상자 10명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분리주의 무장단체 발로치 해방군 BLA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폭발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밝히고 엔지니어를 포함해 중국인을 노린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필리핀 정상회담과 국빈 오찬,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관계와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어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정상회담 성과를 직접 설명하며 양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르코스 대통령 주최 국빈 오찬도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두 번째 국빈 방문국인 싱가포르로 향해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이어갑니다. 네, 오늘부터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야당은 끝장 국감을 하겠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 총공세를 예고했는데 여당은 끝장 봐야 할 건 민주당의 방탄국회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2대 첫 국정감사 하루 전부터 여야의 신경전은 팽팽했습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습니다.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폭주를 끝내는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365 국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인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 증인들의 동행 명령을 포함한 강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지난 4일 부결된 김 여사 특검법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을 열고 끝장 봐야 할 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생 현안은 외면한 채 국정감사마저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민주당의 부당한 공세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소모적인 무한 정쟁이 몇 달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쟁은 야당이 무한 반복하는 탄핵, 특검, 청문회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아울러 해소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겠다며 맞불 작전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김 여사 상설특검 추진에는 난사하듯 특검을 강행 시도하다가 안 되니 상설특검을 운운한다며 검토 대상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가파른 대치 전선을 펼쳐온 만큼 이번 국감 기간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부딪힐 거란 관측이 적잖은데 당장 국감 첫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다음 달 1일까지 26일 동안 모두 802곳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법사위에선 정치인들의 각종 재판 논란, 행안위와 국토위에선 대통령 관저 불법 중축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첫 회동에서 단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진행된 만찬 회동에서 민주당이 11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도 있다 보니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공격을 해올 것이라며 단결하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이 김건희 여사 의혹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자 한 대표는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고 야당 공세가 계속될 텐데 그래도 상황을 잘 보며 대응을 잘하자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번 국감이 중요하다며 겸허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국감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이른 시일 안에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문 씨가 몰던 SUV 차량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수한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씨는 그제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이 같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음주 전과까지 재소환하며 일제히 비판 발언에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에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끄집어냈습니다. 당시 음주 사고가 잇따르자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김장겸 의원은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참지 않겠다더니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당 공식 논평에선 이재명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라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사실은 전매 특허인데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 입장 한번 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진행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짧은 답변만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10월 7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지난 5월부터 잊을만 하면 북한에서 계속 날려보내는 쓰레기 풍선, 당장 오늘 아침에도 사흘 만에 또 날아왔습니다. 이 풍선의 구조와 터지는 원리가 구체적으로 파악되는데요. 봉지에 화약띠를 둘러서 타이머에 전선을 달아서 펑 하고 터지는 건데 이게 풍선이 아니라 무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횟수는 오늘 포함해서 25번이고요. 개수로는 5,000개가 훌쩍 넘습니다. 서울 시내 하늘에서도 많이 목격이 됐죠. 화재나 파손, 이착륙 중단 등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가 78건입니다. 북한은 고무풍선에 쓰레기와 거름 등을 채운 비닐봉지를 매달아서 풍선을 만듭니다. 풍선과 봉지 사이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발열 타이머를 달고요. 쓰레기 봉지에는 허리띠처럼 화약띠를 두르고 발열 타이머와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이 발열 타이머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데 그러면 화약띠가 펑 터지면서 이 쓰레기 봉지가 마치 운동회 박 터지듯이 열리는 겁니다. 만약에 타이머 설정 시간보다 일찍 풍선이 떨어지면 지상에서 화약이 터지면서 불이 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땅에 떨어지는 적중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6월에 2차 살포 때는 12%였는데 7월 10차 때는 96%에 달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확도가 높아진 만큼 나중에는 목표물을 정해서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신문은 담았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산업계에서 치열한 밥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밥맛이 좋아야 일할 맛이 난다면서 이 어느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구내 식당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사내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테이크아웃 코너인데요. 시리얼부터 각종 베이커리, 단백질 음료 등이 쭉 진열돼 있습니다. 식당에선 최대 12개 메뉴 중 골라 먹을 수 있을 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하고요. 밖에 나가면 오픈런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인기 브랜드 제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인력 쟁탈전에서 인재와 고객을 사로잡기 위함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력 쟁탈전이 치열한 반도체 업계에서 두드러집니다. 아예 유명 식당의 메뉴를 사내 식당으로 끌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쿠킹 클래스를 열기도 합니다. 이런 밥 경쟁, 저비용 항공사 사이에서도 치열합니다. 차별화된 맛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미쉐린 식당이나 유명 셰프의 요리 등을 내세우면서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업종별로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불황과 고물가에 회식이 사라져서 노래방 마이크는 꺼져가는 반면 오히려 개업이 늘어난 업종도 있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혼술족은 늘고 외식과 회식은 줄었죠. 노래방 업종이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16년에 전국 노래방 수가 3만 5천여 개였는데 올해는 2만 5,990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거의 10,000곳 가까이가 문을 닫은 겁니다. 음식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음식점만 15만 개, 폐업률이 19.8%입니다. 5곳 중에 1곳은 장사를 접었다는 이야기죠. 반면 조용히 늘어나는 업종도 있는데요. 편의점과 카페가 대표적입니다. 커피 전문점은 4년 사이에 2만 5천 곳이 넘게 늘었습니다.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저가 커피 매장으로 소비자가 몰리는 현상이 반영된 겁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에 달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퇴직한 세대가 무작정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슬픈 통계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사회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88%나 됐습니다. 이 사회에 대한 불신도 강하게 드러났는데요.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라서 차라리 낳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사회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응답이 64.7%나 됐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개인에게 내맡겨지고 정부의 정책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라고 답한 사람도 73%였습니다. 이 사회의 질이 낮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출산 기피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죠. 그 결과 10명 중에 9명 가까이가 한국은 아이 낳기 힘든 사회라고 답한 거로 보입니다. 사회 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계층일수록 출산과 결혼 의향도 낮게 나타나는데요. 신문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형편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과도한 경쟁이 신뢰를 약화시키고 불안을 키운다는 거죠. 그 결과 결혼과 출산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우리 사회는 경쟁으로 인한 압박, 타인과의 비교가 심하다고 답했습니다. 불안과 경쟁이 뒤덮인 우리 사회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계였습니다. 마지막 한국일보입니다. 2016년 해체됐던 2NE1이 8년 만에 재결합했습니다. 국내에서 팬들과 만난 건 꼭 10년 만인데요. 사흘간 전성 매진, 또 현재 진행형 전설임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2NE1은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서울 공연 월드 투어를 열었습니다. 파이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어글리 등등 제목을 들으면 아는 명곡이 정말 많은 그룹이죠. 히트곡들을 쏟아내는 2시간 동안 관객들의 호응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2NE1은 K-팝 2세대의 대표 걸그룹이면서 걸크러쉬의 원조로도 평가가 됩니다. 걸그룹의 장르적인 한계를 깨고 K-팝의 음악적 스펙트럼도 넓혔다는 평을 받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칼군무보다는 각 멤버의 개성과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투어는 아시아 각국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멤버들은 월드 투어 마치고 더 큰 곳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멋지게 재결합한 2NE1 응원하겠습니다. 10월 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춘천에서 독초 뿌리를 먹은 등산객이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헬기로 긴급 구조됐습니다. 이 등산객이 잘못 먹은 독초는 과거에 이른바 사약 재료로도 쓰였던 맹독성 약초였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강원 춘천시 동면에 있는 가리산에서 50대 남성 등산객이 맹독성 약초인 투구꽃 뿌리를 먹었다가 구조됐습니다. 마비와 호흡곤란, 시력 저하 증세를 보인 등산객은 항공대 헬기를 통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투구꽃 뿌리가 과거에 사약 재료로 쓰이기도 했던 맹독성 식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늘 위로 까만 연기가 치솟고 시뻘건 불길이 도로 위로 일렁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원당동에 있는 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본네트 앞쪽에. 그렇게 화재가 된 건데. 5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얀 SUV 한 대 뒤로 경찰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SUV 왼쪽 앞부분 부품이 떨어져 나갔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부산 사직동에 있는 시장골목에서 SUV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뒤 운전자는 차량을 두고 달아났는데 경찰이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사고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주택창고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대 여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창고 안에 있던 고추 건조기에서 합선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멧돼지 사냥을 하던 엽사 일행이 동료를 야행성 동물로 오인해 사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서 40대 남성 A씨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에 대해 부검을 신청하고 동료 엽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동쪽 바다에서 1,900톤급 화물선이 기울어지며 물에 잠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6명 등 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화물선 앞부분에 구멍이 나서 배가 잠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인천 갈산동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 여파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 위메프 경영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큐텐 경영진이 최소 약 1년 전에 큐텐그룹의 정산 불능 상태를 인지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큐텐 재무본부장 이모 씨가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주변에 티메프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도 올해 초부터 판매자들에게 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알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명품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명품과 BMK 파트너스 측이 지난 4일 공개 매수 가격을 고려아연과 같은 83만 원으로 올리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제리코 파트너스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산지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진 가운데 통계청이 올해 쌀 생산량 집계 결과를 내놓습니다. 앞서 농촌경제연구원은 재배 면적 감소와 벼멸구 발생 영향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0.7%에서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0억 달러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이 늘어난 데다 미국 달러화의 약세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나면서 보유액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같은 시간 농식품부 국정감사도 개최됩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 맨날 집값 오른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누가 얼마나 좀 집을 사들였는지 통계를 봤더니 그 상위 1,000명이 산 주택이 4만 채를 넘는다고요. 네. 이게 이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이제 분석해서 나온 결과이거든요. 예.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그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주택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구입한 상위 1,000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상위 1,000명이 구입한 건수가 약 41,721건. 예. 그러니까 주택 규모 대금 매금 구매 금액으로 보면은 약 6조 1,475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매수자 1위는 지난 5년간 793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이때 이제 사용한 비용이 약 1,158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 이게 이제 주택 5년간 100채 이상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도 45명에 달했고요. 네. 50채 이상 매수한 인원도 158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주택 소유자 상위 1% 가구가 평균 4.7채의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네. 이들 가치를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평균 30억 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수치가 매년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네. 전년도에 보면은 4.56채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와닿지 않은 수치거든요. 예. 이 그렇죠. 수치가. 네. 그래서 대다수 서민이 이제 주거 불안정을 좀 겪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비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이 이제 이렇게 자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주택 매수를 좀 이끌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 경제 불안 이런 부분들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좀 면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만 느껴지는데 네. 결국에는 이 집값이 안정이 돼야지 이렇게 부동산에만 돈이 쏠리는 것이 막아지고 또 서민들이 어떤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또 금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좀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이번 주 11일 날 금통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13회 연속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3.5% 수준에서 지금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고 보면은 지난 2021년 그 8월에 우리가 0.25% 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 금융 정책을 쓴 이후로 약 38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은 인하하는 정책을 쓰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우선 한국은행 입장에서 통화 정책을 쓸 때 두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물가 안정, 가장 핵심적인 이슈고요. 네. 두 번째가 금융 안정에 초점을 둡니다. 기준금리 결정할 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물가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9월 소비자 물가 이게 상승률을 우리가 한번 전년 동월 대비해서 1.6%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2021년 3월에 1.9%가 오른 이후로 네. 지금 3년 6개월 만에 2%대 이하로 지금 처음 나타난 현상이고요. 한은은 뭐라고 또 발표를 했냐면은 향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은 2% 이하대로 좀 밑돌다가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고 난 다음에 2%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등락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이하고 경기 내수가 부진하고 그다음에 수출 증가율까지 좀 향후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이제 하방 압력으로 좀 위험으로 지금 압력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예. 네, 이렇게 된 데다가 미국이 또 연준 금리를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좀 인하하는 압박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인하하기에는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예. 상황이 왜냐하면은 정부가 지금 가계 대출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추이들을 좀 보고 한국은행이 이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언급하신 것처럼 금리를 이제 결정한 요소가 금융 안정이냐 혹은 물가와 경기 안정이냐인데 좀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 언론사들이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금융 안정보다는 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관측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인하할 거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 목표치를 이미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제 인하를 해도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전망이 가장 많은데요. 네. 한은은 이제 근데 최근까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여전히 우리 경제가 나쁘지가 않고 그다음에 내수도 회복세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기나 성장 부진을 이유로 해서 사실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명분이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발표된 상황이고 해서 네. 게다가 정부가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계 대출하고 주택 가격 추이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9월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어요. 근데 이제 9월은 우리 다 알다시피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달 추이만을 보고 우리가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사실 그 바로 10월에 금리를 사실 낮추게 되면은 정책 엇박자 이슈도 또 생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더 추이를 좀 하긴 하고 11월이나 아마 연말경에 인하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그 체감 경기 금리를 만약 인하하게 되면 체감 경기나 소비에 좀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우리가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 금리하고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같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시장 금리는
우리가 시장에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됐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가계부채 때문에 가상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면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느니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느니 또 결정을 내리면 저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네. 남은 주제가 많기 때문에 네. 빠르게 또 네.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되짚는 자리가 될 텐데 이 자리에서는 또 세수 결손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기재부 국감이 이제 10일하고 11일 이틀간 이제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세수가 예산 367조 3천억 원 대비해서 약 30조 원 정도가 부족할 거라고 지금 발표가 됐고 네. 이게 굉장히 주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56조 4천억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2년 연속 역대급 오차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데다가 사실 이러한 세수 부족을 메울 대안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 사실 이 세수 결손과 직결된 부분이 또 정부의 감세 정책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되겠죠. 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한데 우리가 2년 계속 연속으로 이번 정부가 감세 정책을 연속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한 데 이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지고 뭐 상속 공제 확대하고 그다음에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야당의 비판이 집중화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네. 이런 또 세금 문제뿐 아니라 정부가 또 성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체코 원전,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야기도 좀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네. 이게 그 한수원 이게 한국 측의 컨소시엄이 이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사업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선정이 될 때 사업비는 한 24조 원 정도 되는데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견서를 이제 제출을 같이 의향서를 필요하다면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보통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사실 이러한 금융 지원에 대한 이 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자부가 일반적으로는 관례상 제출하는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지원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이게 지난달 공개된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은 신규 원전 건설 비용을 그 체코 정부가 다 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 제기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나 아니면 손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 이슈입니다. 예. 이게 이제 원전 건설 원천 기술 지식 재산권을 우리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어가지고 이 지식 재산권에 대한 지금 소송이 붙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체코 정부에다가 이 원천 기술은 자사 소유다라고 지금 한수원과의 계약은 불가하다라고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관련한 부분인데 가스전 관련한 부분인데 이거는 네. 결국은 경제성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매장량 평가, 그다음에 기업이 액트지오가 선정된 과정, 그다음에 시추 성공률 이런 거를 놓고 아마 계속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뉴욕 증시도 전망을 해 보겠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그 이제 전쟁 위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고용 안정세가 좀 탄탄하면서 이걸 좀 커버를 친 것 같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고용 지수가 굉장히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25만 4천 명이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아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덮었다라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굉장히 강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물가도 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고용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굉장히 견조하게
잘 가고 있는 거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세로 지금 계속 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번 주에 미국 물가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이게 좀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이게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7일에서 11일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네.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꾸준하게 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가는 좀 안정적이고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좋다 보니까 추가 빅컷이 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분위기고요. 예. 이제 문제는 중동 이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 긴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 원유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원유 가격 상승이 굉장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다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아무래도 향후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시장은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네. 9월에 FOMC 의사록이 이번 주 중반에 공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담긴 내용들을 통해서 향후 금리 향방을 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7일 오늘이죠. 9월에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유일하게 B급 반대를 했던 위원이 미셸 보만 연준 네. 이사거든요. 이 이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깜짝 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아니면은 대부분 시장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가를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연착륙이 전망이 되지만 뭐 이스라엘이 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은숙 성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최고 88%에 이르는 높은 치명률과 강한 전염성의 마르부르크 병이 확산 중인 르완다에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사빈 은산지마나 르완다 보건부 장관은 미국의 본사를 둔 사빈 백신 연구소로부터 연구 중인 백신 700회 접종 분량을 공급하다 의료진과 응급구조대원, 확진자와 접촉한 개인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빈 백신연구소는 성명에서 백신 연구를 위해 르완다 생의학센터와 임상시험 계약을 맺어 시험용 용상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승인된 절차에 따라 의료진을 시작으로 고위험 성인 약 700명에게 투약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르부르크 병에 대해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은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이혜민입니다. 네, 현재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은 흐리기만 한데요. 충청 이남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양과 강도는 약하지만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곳에 따라 안개가 짙은 곳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특히 경기 내륙과 강원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출근하실 때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지금 충청 이남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충청과 호남 지방은 오전에, 영남 지방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내리는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가 되겠고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제주도엔 최고 30mm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4도, 안동은 14.6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중부지방부터 하늘이 차차 개겠고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2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대구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이 부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과 모레 사이 오락가락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니까요. 출근길 외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